다시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도에서 보시면 자세하게 지도를 설명할 겨를은 없습니다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건 뭡니까? 아, 연결되어 있네 하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네. 저 남쪽에는 바닷길을 통해서 이어져 있고 북쪽에는 초원길로 연결이 되어 있네. 그 다음에는 좀 더 직선을 따라서 험한 산맥을 가로질러 가면서도 길이 연결되어 있네. 이게 이제 바로 실크로드인 거죠. 사막길, 초원길, 바닷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편견은 몽골은 말을 타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물에는 약해, 물에는 백지와 같아, 강화도로 가면 안전해. 그거는 이제 우리의 착각인 거죠. 왜냐하면 몽골은 이미 남송을 정복한 다음에 몽골은 중국이 옛날서부터 유지 발전시켜온 해양 루트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이 직접 배를 만들고 직접 배를 부리지는 않지만 정복민들, 중국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해안길을 유감없이 잘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남중국에는 많은 이슬람의 상인들이 와서 이슬람의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다 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죠. 나중에 명나라 때가 되면, 몽골이 망하고 나서 명나라 때가 되면 명나라 초기에 정화라고 하는 명나라의 환관이 엄청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페르시아만까지 가고 그 아래로도 아프리카 동북쪽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됐던 정화라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몽골 시대에 이슬람에서 들어온 이슬람의 후예입니다. 그런 자원들을 중국은 버리지 않고 잘 이용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묶어보겠습니다.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전성기를 누리고 그리고 제국이 몽골 제국 얘기입니다. 망하게 되는 중요한 기로에는 세 가지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라는 것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무역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작년 1년 내 그리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매달 행진이 있어요. 어떤 행진이 있습니까? 촛불 행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역 적자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이고 지난 70년 동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무역 적자가 쌓여간 적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제2의 IMF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왜 문재인 정권에서는 가능했던 것이, 왜 노무현 정권에서는 가능했던 것이 왜 윤석열 정권에는 불가능한가? 이것이 결국 외부 요인 때문에만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무역 흑자를 낸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금년에 경제 지표를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4일째 근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69시간 일을 시켜야만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런 리더십은 사실상 꽝이죠, 꽝. 그러니까 몽골이 일어난 것은 리더십이었다. 망한 것도 리더십과 관계가 있다. 몽골은 후계자 결정을 잘못했어요. 우리가 선거를 잘못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0.7%로 권력을 넘겨주는 것도 0.7%의 차이로 권력을 빼앗기는 것도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인 겁니다. 문재인 정권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복 사업이죠. 이건 결국 경제적인 의미로 본다면 시장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확대 또는 교류의 확대, 연대의 확대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망하는 거죠. 몽골의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성기가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쇠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우리가 작년 아니고요,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치가 남북관계도 안 풀리고 어떤 약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민주화를 거의 완성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경제적으로 볼 때 아주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다. GDP상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 있고 국력으로 봐도 5위, 6위에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자마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부 분열이죠. 그러니까 리더십과도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더 탐사, 이 시민학당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결국 저는 문화적 중산층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문화적 중산층으로 거듭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문화가 튼튼해야만, 그래야 리더십의 위기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 영토, 우리의 경제적 영토, 우리의 지구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지도자의 능력이 제국의 역사를 좌우하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옆에 있는 일본도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경제적으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지도자들을 연달아서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에 관해서 사실 일본이 한반도를 정복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호혜평등한 연대와 평화 공존의 그런 방향에서 바라본다면 자기들의 과거사의 잘못된 점들을 수긍하고, 또 일본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지만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 뭐 위안부 문제, 징병 징용 문제, 또 자기들이 저질렀던 많은 악행들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을 충분히는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거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더 탐사 시민강좌는 일본말로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쿠빌라이 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쿠빌라이 칸은 중국 문화의 힘을 이용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가 아니고 중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 주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중국의 고대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고요. 과거 시험도 부활하고요. 그러나 거기에 그쳤던 것은 아니죠. 쿠빌라이 칸은 이슬람의 문화적 힘, 이슬람의 과학의 힘, 이슬람의 기술의 힘, 이슬람의 어떤 실용적인 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지도 제작법도 수용하고, 수학도 받아들이고, 천문학도 받아들이고, 회계와 재무에 관한 지식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언어적인 능력도 적극 활용하고, 그래서 결국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4개의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일 위에는 몽골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생목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이슬람 출신의 인재들이죠. 그들이 이제 통치원으로서 크게 활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북중국 지역에 있던 다양한 종족들을 세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남송 지역, 이슬람의 몽골의 지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그런 원래의 중국인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주면은 자기들이 통치에 위험이 따를 거라고 생각해서 차별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차별도 결국은
양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송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따돌린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어떤 실무적인 직책에 나갈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 차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남송 출신 인사들, 남송 출신의 지식인들과 남송 출신의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에 의해서 결국 몽골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대의 힘이다. 억압보다 중요한 것은 공존의 힘이다 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